네, 오늘은 내 몸의 실제 나이를 알아봅니다. 가정의학과 이정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신체 나이, 생체 나이라고 해서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내 실제 나이와는 다른 내 몸의 나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몸의 건강 위험 요인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런 거를 집어넣어서 좀 더 환자한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나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좀 더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거나 어떤 위험 요인을 없애는데 좀 동기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심내혈관 질환, 그러니까 중풍이나 심장병 이런 데 관련된 검사만 한다면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요. 우리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건강검진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혈관 나이만 가지고도 내 건강 위험도를 대부분은 알 수 있다는 거네요. 특히 이제 동맥경화와 관련된 결국 뇌중풍이나 심장병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혈관 나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나요? 키나 체중 그리고 허리둘레, 콜레스테롤 특히 필요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혈압 그런 이제 일반적인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 밖에는 이제 다 생활 습관입니다. 이런 거를 안다면은 우리가 이분이 이제 어떤 정도의 그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치가 낮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나오면 자신의 건강을 좀 믿어도 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생활 습관과 다른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그 상태로만 된다면은 좀 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혈관 나이가 어리면 실제로 오래 살 수 있다는 건데 얼마 전에 그 80대의 독일인 할머니가 봉의 요정이라 불리며 현란한 기계 체조를 선보여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관리만 잘하면 오래오래 유연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 영상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가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시고 평소 유연성을 키우고 아마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분도. 아마 그렇다고 볼 때 누구든지 아마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모두 80대에도 그렇게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우선 혈관 관리부터 잘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혈압이 정상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요, 담배 피지 않고 음주는 적절히 하고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시고 이런 분들은 대개 그런 혈관 건강 나이를 측정해 보면 아주 좋습니다. 이 혈관 나이 측정은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것보다 왜 나이가 그렇게 많아졌는지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원인에 따른 올바른 생활 개선으로 혈관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심한 복통과 소화흡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췌장 질환. 그중 췌장암은 대개 조기 발견이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아 공포의 암으로 불리는데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췌장염 역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췌장암을 비롯한 췌장 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되도록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당뇨병을 20-30년 이상 오래 앓았거나 흡연, 음주를 즐긴다면 평소 췌장 질환에 관심을 갖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췌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췌장 질환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예후도 좋지 않아서 혹시 나도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췌장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연세대 의대 소화기내과 방승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 유명인들이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면서
일반인들도 췌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췌장이라는 게 우리 몸 깊숙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까? 네, 제가 그 모형을 준비를 했고요. 모형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제가 준비한 췌장 모형인데요. 네. 길쭉하게 생긴 부분이 췌장인데요. 이 췌장은 소위 얘기해서 명치의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네, 명치의 네. 척추 쪽에 오히려 좀 가까운 부분이고요.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12지장이 있고 꼬리 쪽에는 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뭐 간으로 올라가는 정맥, 그다음에 장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 동맥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그 뱃속의 가운데 쪽에 뒤쪽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췌장의 기능은 크게 이제 소화액을 장으로 분비해서 우리 몸속에 그 흡수된 그 지방, 그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하고 그걸 다시 이제 몸속으로 흡수하는 소화 기능, 외분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은 인슐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을 혈액으로 분비를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이제 내분비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이 췌장이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하는데 병에 걸리면 예후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췌장암을 걸리는 사람이 5년 상대 생존율이 10.1%. 왜 이렇게 생존율이 낮느냐 하면 이 몸 복부 뒤쪽에 숨어 있다 그럴까?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일반 검사는 잘 안 보인다 그러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복부 뒤에 숨어 있고 일반 검사는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서 이 병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까? 건강검진에서 주로 많이 하는 영상 검사가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 또는 이제 복부 CT 검사 이런 두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 앞쪽에 장이 지나가고 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장에 가스가 많이 찼다든지 뱃속에 지방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를 가지고 췌장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완벽하게 검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네네.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췌장암의 경우에는 종양의 크기가 통상적으로 크면 발견하기가 쉽지만 종양의 크기가 한 2cm가 못 되는 경우에는 복부 CT를 찍어도 CT상에서 쉽게 관찰이 안 되거나 감별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췌장암을 검사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초음파 내시경이라든지 MRI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고가의 검사이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이 검진을 하기 위해서 췌장 검사를 그 고가의 검사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건강검진 때마다 검사하기는 좀 비용이 부담이 네, 되는 게 사실인데 췌장암의 경우에는 발견도 어렵지만 치료 예후도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췌장암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발견이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뒤늦게, 그러니까 상당히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미 진단 당시에 뭐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 췌장의 구조 자체가 이런 중요한 혈관들이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종양의 크기가 크지 않은데 주변의 주요한 혈관들을 침범하게 되면 근치적인 수술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수술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소리는 결국은 그 종양을 완전하게 절제할 수 없다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완치를 기대하는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후가 좀 불량하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췌장에 병이 생기면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하면 빨리 치료하면 나을 수가 있겠는데 빨리 발견을 못하고 증상이 늦어지는 게 대부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췌장은 뭐 특정한 증상 내지는 특정한 징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안 되고 그러면 병이 진행되고 이런 상태고요. 간혹 이제 췌장의 특징에서 보시는 것처럼 황달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지방변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황달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있거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변 색깔이 하얗거나 회색으로 변하는 회색변 내지는 백색변 이런 것들을 보는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빠른 시기에 발견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증상이 있는 편이 조기 발견에 그러게,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좀 관심을 더 기울이셔야 할 텐데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될 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들이 따로 있나요? 네, 그 췌장암도 명백하게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얘기하죠. 예. 췌장암에 고위험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고위험군은 장기간 흡연을 했다든지, 뭐 만성 췌장염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 중에 췌장암이 뭐 여러 명 존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췌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고위험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당뇨병하고 관계 있는 그런 게 문제가 있는가요? 역학적으로는 당뇨병하고 명백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20년 내지 30년 이상 된 오래된 당뇨병의 경우에는 췌장암의 발병률이 1.8배 내지는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의 경우에 췌장암이 발생하면 당뇨병이 또 따라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상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뭐 20, 30대 내지는 40, 50대 발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인의 경우에 건강하게 당뇨가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췌장암의 발병률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뇨로 치료를 잘 받고 혈당이 조절이 잘 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도 췌장암의 발병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뇨병이 뒤늦게 생기신 경우에도 조금 주의를 가지고 지켜보실 맞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근데 제가 췌장암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췌장염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췌장염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예. 이 췌장염은 실제로 그 임상 상황에서는 아주 자주 발견되는 질환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빨리 생기는 경우에는 급성췌장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급성췌장염이 반복돼서 만성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만성췌장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네. 우리가 췌장암을 먼저 말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췌장염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췌장염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화장애, 뭐 위장장애 이런 환자로 오해해서 그렇게 췌장염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개 급성췌장염은 증상이 워낙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감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병입니다. 물론 감별해야 되는 질환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요. 근데 대개 급성췌장염의 경우에는 복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복통이 심해서 그 아주 특징적인 복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그 명치 끝 우리가 상복부라고 얘기하죠. 상복부부터 시작해서 배꼽까지 증상이 시작이 돼서 시간이 지나가면 배 전체가 다 복통이 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등이나 어깨 쪽으로 이제 방사해서 방사통이라고 하는 그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그 급성췌장염의 경우에 복통은 이게 특정한 자세를 취하면 악화되거나 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굽힌다든지 배를 이렇게 웅크린다든지 그러면 복통이 조금 좋아지고 허리를 펴고 똑바로 눕게 되면 증상이 악화돼서 환자들이 대개 병원에 오실 때 바로 눕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증 급성췌장염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급성췌장염을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그 경증이냐 아니면 중증이냐 이렇게 분류하는데 통상 급성췌장염의 한 그 10%에서 15% 정도가 이제 중증 췌장염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 중에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 역학 조사를 해보면 아주 높게 보고하는 데는 40%까지 사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췌장암도 고위험군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 췌장염도 그렇습니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췌장염 같은 경우에 아주 대표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석, 그다음에 음주,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급성췌장염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약물들 같은 경우에도 급성췌장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 문헌 보고에 따르면 뭐 이뇨제라든지 스테로이드라든지 호르몬 제제 같은 것들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급성췌장염이 잘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만이라든지 지질대사 이런 것들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소위 TG라고 하는 중성지방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상값을 우리가 혈중 농도를 한 150 정도를 보는데 그게 1000 이상 올라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중성지방 혈증 때문에도 급성췌장염이 오기도 합니다. 임수민 아나운서, 제가 술, 고기 좋아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써 있습니까?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예. 네, 사실은 제가 술, 고기를 좀 좋아하고 평소에도 많이 먹었는데 한 달 전에 술, 고기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혈액 검사를 해봤습니다. 네. 혈액 검사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니까 예, 예. 뭐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의외로 중성지방이 650이 나왔습니다. 650이면 높은 건가요? 높은 편입니다. 네, 예. 4배 이상이잖아요, 정상 수치에. 네. 그런데 1000이 안 돼서 제가 급성 그 췌장염은 안 걸렸지만 그 수치를 보고 나서는 술 끊어야 되겠다 하고 그 이유는 술을 조금 끊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췌장염이 결국 술하고 고기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걸 제가 해보니까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췌장염에 걸린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예후가 어떻게 되느냐. 췌장암은 예후가 안 좋다 그러는데 췌장염도 마찬가지인가요? 급성췌장염의 대부분은 예후가 양호한 거로 돼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급성췌장염은 그 내과적인 치료, 그러니까 소위 금식, 그다음에 수액 치료, 통증 치료 이런 것들로 다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재발을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라든지 담수압과 같은 이제 제거가 가능한 원인들은 반드시 교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말이죠. 만성 췌장염의 경우에는 왜 생기는 겁니까? 예. 그 만성췌장염은 그 급성췌장염이 반복되게 되면 급성췌장염의 경우엔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완벽하게 다 회복을 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췌장 조직이 회복을 하지 못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단계를 이제 만성췌장염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성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반복적인 음주가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뭐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뭐 만성췌장염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상 같은 경우에는 급성 췌장염하고 만성 췌장염하고 차이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만성췌장염은 말 그대로 췌장 조직이 이미 망가져서 췌장의 기능이 상실돼서 오는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의 기능이 소화액을 분비하고 내분비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소화 흡수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빠지고 그다음에 대변에 기름이 뜨는 지방변을 보게 되고요. 그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췌장염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췌장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거의 대부분 소실돼서 내분비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당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성 췌장염의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하죠? 네. 만성췌장염의 치료는 말씀드린 원인을 제거하는 게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주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췌장이 망가질 거니까 금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췌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보조제 역할들을 하는 약물들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경우엔 진통제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흡수 장애나 소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소화제를 이제 소화효소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복용하게 합니다. 네. 다 공통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금연이라든가 금주라든가 식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네, 췌장은 소화액을 분비하고 그다음에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우리 몸의 기능을 하고 담당하고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식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에 좋지 않은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소위 얘기하는 건전한 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췌장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당뇨가 네. 그 설탕 섭취를 조심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꿀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꿀도 역시 당이 들어갔을 때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꿀도 당분, 그러니까 소위 포도당이라든지 포도당의 전구체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설탕에 비해서 소량을 가지고 그 설탕만큼의 동일한 단맛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을 적게 섭취할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꿀도 당뇨에는 그닥 좋은 식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꿀은 괜찮겠지 했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예, 이외에도 췌장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있으실 텐데요.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췌장암을 치료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췌장에 생긴 물혹이 혹시 나중에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 주신 분들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췌장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췌장 질환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하고 관계가 좀 높습니까? 고령의 환자들에 있어서 췌장암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통상 췌장암의 발병이 가장 높은 연령대를 보면 60대 중반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췌장에 아무래도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됐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췌장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혹이 있다고 다 제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췌장에 만약에 물혹이 있으면 이게 암으로 변화가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실제로 췌장의 물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강검진에 복부 초음파라든지 CT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췌장의 물혹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 통상 모든 췌장의 물혹이 암으로 가지는 않고요. 일부분 통상 한 10% 미만에서 암으로 갈 수 있는 물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혹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끈적끈적한 점액을 안에 갖고 있는 점액성 물혹, 그러니까 점액성 낭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점액성 낭종의 경우에는 췌장암의 전암병변이라고 간주를 받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췌장암의 점액성 물혹을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증상을 유발한다든지 암으로 갈 가능성을 보이는 특징을 몇 가지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네. 췌장 이식 수술이 있다는 건 저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췌장암은 이후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혹시 췌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는 없나요? 하셨는데 이식 수술. 예, 췌장 이식을 할 수 있다면 췌장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일 텐데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통상 췌장암의 경우에는 췌장 이식에 적응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췌장암의 대부분의 환자가 전신 전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진행이 많이 된 상태로 그 발병을 하시기 때문에 췌장 이식에 적응증이 되지는 않고요. 간혹 그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장기들의 손상이 심해서 그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췌장을 같이 이식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말씀은 췌장암으로 이식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췌장염일 때 다른 장기하고 동반 손상이 있을 때는 같이 이식할 때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만성 췌장염의 경우에 그 예. 다른 동반 질환이 있어서 동반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췌장암이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사실 좀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사실 완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셨죠? 네. 예. 이게 췌장암은 여전히 예후가 나쁜 암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최근에 췌장암을 치료하는 약물들, 소위 얘기하는 새로운 항암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항암 치료제들로 인해서 그 췌장암으로 인해서 그 생존할 수 있는 기간도 상당히 연장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술도 예전에는 굉장히 췌장을 수술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수술에 따른 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수술 그 기술이 많이 발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항암 치료하고 수술 받고 또 항암 치료 받고 그 이후에 잘 생존해서 장기간 동안 잘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췌장암이라고 해서 쉽사리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진료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가능성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밖에도 저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 두면 좋을까요?
췌장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이제 췌장암이 요새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어려운 병이라는 걸 일반 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요. 중요한 건 일상생활을 건전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은 반드시 금연하시는 게 좋겠고 음주를 지나치게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건전한 생활, 그다음에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시는 것들이 가장 췌장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술, 담배가 결국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에 일을 많이 해서 결국 성공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결국 그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돈 벌었는 게 나이가 들어서 병이 걸린 걸 또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되니까 돈 벌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결국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병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술,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되고 배가 아프면 췌장의 병도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사실 저도 췌장 질환에 대해서는 좀 막연히 두렵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췌장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금주, 금연, 또 건강한 식생활에 있다는 거 아셨으니까요.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